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단원이 단군과 고조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여러 나라의 성장을 들어갈 차례인데 우리가 이 그 단원을 큰 대단원으로 명명했을 때는 선사문화와 국가 형성이죠. 이 선사문화 국가 형성은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 되게 그 2007년도 이후로 국가직만 보자면 계속 한두 문제, 최근에 2012년도에는 세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상당히 비중이 큰 셈이에요. 20문항 가운데 이 대단원에서 세 문항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10% 이상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2007년에는 한 문제, 2007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민문이 토기를 사용한 사람들 이렇게 물었어요. 민문이 토기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결국 청동기 시대를 바로 직격탄으로 직설법적으로 묻고 있는 문제죠. 공무원 시험에서 되게 이렇게 직설법적으로 묻는 그런 문제들이 학력고사형 문제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 2007년도에 한 문제 나왔고, 2008년도에 이제 뭐, 고구려의 그 초기국가의 모습이 나와, 오늘 배울 내용들이죠. 고구려의 초기국가 모습들. 그러니까 큰 산과 깊은 골짜기에 있어서 고구려 사람들은 용매하고 싸움을 잘하고 노락질을 잘하고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봤다. 이게 어느 나라냐? 이렇게 묻는 게 2008년도 문제였고, 2009년도 문제는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랄지 또는 뭐 그 미송리식 손잡이가 있는 미송리식 톡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2009년도 문제에 나온 것은 거친무늬 거울이었어요. 알겠죠? 이 거친무늬 거울도 요령지방에서 넘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고조선 단군 신화를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유물들이 바로 고조선의 세력 범위, 그러니까 만주와 한반도에 걸쳐서 우리 고조선 주민들이 살고 있었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주는 유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고를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또 뭐가 있었죠? 그렇죠. 고인돌 가운데 북방식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 그러니까 미송리식 토기, 탁자식 고인돌, 그 다음에 또 뭐 그 비파형 동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고조선의 세력 범위와 관련된 것으로 배웠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에는 두 문제가 나왔어요. 이 단원에서. 그래서 선사 문제가 그 구석기와 신석기의 특징을 그냥 직격탄으로 묻는 구석기와 신석기, 즉 선사시대 문제를, 선사시대 특징을 직격탄으로 묻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배울 역시 부여에 대해서 역시 이렇게 직설법적으로 묻는 부여에 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이런 문제가 2010년도에 두 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1년도에는 가락바퀴, 뼈, 바늘, 돌보습 이렇게 유물을 보여주고 이게 아주 전형적인 선사시대 문제라고 그랬죠. 유물이 언제 거냐? 여러분 해보세요. 가락바퀴, 뼈, 바늘, 돌보습, 바늘이 나오면 실 바늘은 언제라고 그랬죠? 신석시대죠. 그죠? 돌보습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석, 돌갱이, 돌보습, 돌삽, 돌랏 이렇게 성씨가 돌이고 이름이 농기구인 것들은 신석시대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시기를 묻는 문제입니다. 어떤 유물을, 특정한 유물을 보여주고 이와 같은 유물이 사용됐을 당시의 사회생활로 맞는 것은 이런 문제가 아주 전형적인 선사문화 국가형성에서 잘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2011년도 문제가 하나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역시 2011년도에 또 이 단원에서 나온 게 사자, 조의, 선인, 또 뭐 서옥제, 동맹 이렇게 고구려의 특징, 초기 여러 나라 가운데 고구려의 특징적인 내용들을 보여주고 고구려에 대해서 골라봐라. 알겠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도 두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2년 같은 경우는 세 문제나 나왔습니다. 세 문제. 그래서 사만에 대한 내용으로 바른 것은 이렇게 직설법적인 문제가 나왔었고요. 또 서옥제, 혼인풍습에 대해서 서옥제를 보여주고 이게 고구려의 혼인풍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문제가 풀리는 그런 문제였죠. 이렇게 두 문제. 그 다음에 청동기 문화의 그 특징으로서 가로넣기 문제, 변홍사가 시작되었다. 또 신석기, 그 이전에 신석기 혁명이 있었다.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에서 세형 동검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가로넣기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런 걸 연결해서 바르게 들어갈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었죠. 이렇게 사만 관련 문제, 고구려의 서옥제와 관련 문제, 그 다음에 신석기와 청동기의 특징을 묻는 유물과 관련된 그런 문제 이렇게 세 문제씩이나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점차 출제의 패턴이, 출제의 흐름이 점차 선사문화도 고고학적인 그런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시사해주는 그런 변화의 추세를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이제 간략히 단군과 고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짧게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격적으로 초기 여러 나라들 부여, 고구려, 동해, 옥저, 사만, 고조선이 망한 그 자리에 한 사군을 내모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끼리 단결해서 세웠다고 하는 초창기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우선 이제 단군과 고조선 복습이니까 빠른 속도로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해봅시다.
단군이의 나라를 세운 것은 기원전 BC 2333년이라고 한다. 그죠? 예, 아직 정확하게 유물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 BC 24세기경에 이미 우리가 청동기 문화의 바탕을 두고 벼농사 문화의 바탕을 두고, 알겠어요?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농경 문화의 바탕을 두고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이미 다 배웠더랬습니다. 그죠? 그 단군조선의 바톤을 이어서 이것도 확정할 수는 없지만은 기자가 건너와서 은주교체기에 기자라는 사람이 건너와서 기자조선의 바톤을 이어받았다. 그 기자조선은 마지막 왕 준왕을 내쫓고 새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라고? 위만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진한교체기에 위만이 건너와서 BC 194년에 위만이 준왕을 내쫓고 지가 스스로 왕이 되다가 결국 뭐냐? 이 위만이 중국 한과 위만조선 남쪽에 있었던 진, 이런 나라들과의 직접 교역을 방해하다가 한무제의 침략을 받아서 어쨌어요? 그렇죠. 한무제의 침략을 받아서 한 사군이 설치되고 결국은 BC 108년에 고조선이 망했다. 이렇게 배웠죠. 그 고조선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첫째, 단군이 세웠다고 하는 이 단군조선은 청동기 문화에, 그렇습니다. 꼭 청동기 문화라고 하지 않아도 농경 문화의 바탕을 두고 해도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최초의,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였다라는 점 다 아는 겁니다. 군장 세력을 통합해서 단군이라고 하는 정치적 군장이 나라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요령지방에서 한반도 북부지방까지에 걸쳐서 있었다. 자, 아까 문제 나온 거 있죠? 비파형 동검, 미소는 시토기, 북방식 고인돌,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탁자식 고인돌, 또는 문제에 나왔던 그 내용이 뭐가 있어요? 거친 무늬 거울도 역시 고조선의 세력 범위와 관련된 그런 유물로 포함시킬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기자조선은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빼고요. 그 다음에 위만조선 나왔죠. 위만조선은 진한교체기에 BC 2세기 말에, 그죠? 준왕을 축출하고 위만이 집권했는데, 자, 위만도 동이족이라고 보는 그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위만이 건너올 때 머리는 상투를 틀고 왔다. 때놈들은, 중국놈들은 상투를 안 트는데 머리에 상투를 틀었다면 반드시 우리 족속일 것이다. 알겠어요? 또는 뭐 한복의 좌임이라고 그래서 왼쪽 옷섭이 위로 올라오는, 이게 우리나라 한복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런 좌임의 형태를 하고, 그러니까 한복이라는 우리의 복색과 또는 상투라는 우리의 머리 모양을 하고 왔다. 이런 점을 볼 때 위만은 중국에서 온 중국 사람이 아니라 중국에 가서 살고 있던 우리 동이족이 다시 컴백해서 준왕을 내쫓고 지가 왕통을 이어받았다.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말이에요. 미국에 이민가 있던 사람이 국적을 다시 바꾸고 한국에 와서 대통령이 되었다. 이런 말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머리 모양을 보면은 이 북방 민족들이라든지 동북아시아 여러 제민족 가운데 머리 모양을 보고 민족을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몽고족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몽고족 같은 경우는 둘레머리를 가운데 머리를 밀고 둘레머리를 남겨두죠. 그래 안 그래? 또 뭐 선비족 같은 경우는 머리를 완전히 빡빡 밉니다. 그죠? 우리 동이족은 머리를 다 모아서 가운데 위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상투를 틀었다. 알겠어요? 이런 외형을 보고 위만은 고조선의 고조선으로 컴백해온 중국에 살고 있던 동이족이구나.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한답니다. 자, 결국 뭐냐? 유이민과, 그렇죠, 토착민의 연합정권이었다. 위만이라는 이주민이 중국에 가서 살고 있던 우리 동포 조선족이 다시 건너와서 고조선의 토착 세력과 손을 잡고 연합정권으로서의 위만조선이 세워졌다. 그래서 이 위만조선은 뭐냐? 중국의 한나라와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또 진, 이게 이제 위만조선 밑에 있었던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강성하다가 결국은 한무제의 침략을 받아서 결국 망했다. 이게 언제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BC 108년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던 차에 기원전 3세기에 이 과정에서 위만조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기원전 3세기경 왕위가 세습되어집니다. 이때 등장하는 왕이 누구라고요? 부왕이라든지 준왕이라든지 지난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기억나실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상, 대부, 이렇게 관직명이 있었다. 장군이라고. 그죠? 그 다음에 요하를 건너서 연과 대립했었다. 중국의 전국 가운데, 칠흥 가운데 하나였던 연과 대립할 만큼 고조선이 국가 조직도 갖추고 왕위도 세습되고 관직도 있고, 그죠? 또 세력이 커서 중국의 연과 대립할 만큼 이렇게 짱짱했다. 힘이 빵빵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됐죠? 단군조선의, 고조선의 발전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쫙 봤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나왔죠? 북방식 고인도르 분포지역이나 비파형 동검의 분포지역이나
또 하나 해보자. 여기다 써볼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잘했습니다. 손잡이가 있는 무슨 토기? 미송리식 토기의 분포지역도 마찬가지다. 선생님이 간단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이런 모양이다. 알겠죠? 여기에 이렇게 귀엽죠? 손잡이가 있습니다. 미송리식 토기. 그 다음 또 뭐가 있다고? 예,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2009년도 그 문제에 나왔던 거친무늬 거울. 알겠어요? 거친무늬 거울도 고조선의 세력 범위와 관련된 그런 문제로 이미 공무원 시험에 출제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런 유물들의 분포 지역을 보면은 대개 이것이 겹치는 곳이에요. 겹치는 곳이니까 어디냐 이렇게 한반도 한강 이북 북부지방, 그래서 한반도 일부와 만주를 포함하는 또 뭡니까? 당연히 요동반도도 들어가고 요하강 서쪽 요서지방도 포함되는, 알겠어요? 이런 지역에 고조선이 분포해 살았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조선의 세력 범위와 일치되는 유물이 반드시 나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이 맨날 나옵니다. 중요한 것이 형식을 바꿔서, 표현 방식을 바꿔서 늘 반복돼서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러므로 전혀 새로운 것들이 출제되지 않아요. 항상 국사는 말이에요. 한국사는 말이에요. 우리 역사에서 강조돼야 될 점, 중요한 점, 알겠죠?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점,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본에 충실하면 기본적인 점수, 합격권 안에는 항상 들어요. 알겠어요? 70점. 선생님이 문제를 쫙 분석해 보니까 말이야. 몇백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되게 기본기만 잘해도 75점은 넘겠더라. 알겠어요? 그래서 너무 막 어렵게 공부하고 막 저 기초까지 막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다 봐야 된다더라. 그래서 국사만 하는데 뭐 1년 반 걸리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옆에 지도는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이렇다 이거야. 아까 우리는 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유물 4가지를 통해서 봤습니다. 미송리식 토기, 거친무늬 거울, 북방식 고인돌, 그죠? 그 다음에 뭐 비파형 동검 이렇게 봤는데 왜 이게 동이조급 분포 범위와 일치하지 않느냐? 자, 고조선의 국가적 힘이 미치는 세력이 이게 뭐야? 힘력자 아니야? 알겠어요? 국가의 권력의 힘이 미치는 범위가 이렇고요. 오히려 그보다 더 넓은 지역에 건너가서 우리 민족이 동이족이 분포해 살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도 문제에 동이족의 세력 범위와 또 동이족의 분포 지역과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일치한다 그러면 맞을까 틀릴까?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고조선의 힘이 미치는 지역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에서 우리 민족이 분포해 살았다. 다시 봐보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LA에 많이 건너가 살고 있죠. 그래 안 그래? 또 일본에도 많이 건너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세력 범위 그러면 LA가 포함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의 세력 범위에 LA가 포함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한국인의 분포 지역 했을 때는 어때? 아, 일본에도 한 100만 명쯤 살고 있구나. LA에도 100만 명쯤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있잖아.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알겠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겠어요. 고조선의 세력 범위보다 동이족의 분포 지역이 훨씬 넓습니다. 알겠어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여담으로 말했지만 이 동이족의 세력 분포를 이보다 훨씬 더 넓게 잡는 사람들도 있다. 저 멀리 염수 지역까지 몽골 고원까지, 그 다음에 저 밑으로 중동 지방까지, 그래서 수메르 지방까지도 우리 민족이 가서 살았다. 이렇게 광대한, 알겠어요? 기원전 3000년경 고조선은 어마어마했었어. 치우천왕이 중국을 다 먹었어. 이렇게 하면서 말이야. 대한민국 할 때 그런 민족주의가 표출된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단군 그 환단곡이라든지 이런 역사에 그 천착하다 보면은 거기에 빠져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 하나도 말해요. 원래는 이제 굉장히 실증적이었는데 이게 뭔가 하고 보다가 완전히 거기에 미치고 빠져가지고 이렇게 그 우리 고대사의, 그러니까 신채호와 같은 강력한 민족주의 사관에 탐닉해 있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다. 알겠죠? 뭐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역사 풍성함, 우리 역사의 다양함, 또 우리 민족의 가능성, 우리 민족 고대사의 웅혼함, 이런 것들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의 삶이나 오늘날 우리의 문화를 풍성하게 해주는,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는 콘텐츠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우리 고대사의 풍성한 고대사의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우리 콘텐츠가 풍성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벽안시하거나 이건 강단사학이 아니야, 학계의 정설이 아니야 이렇게 배척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우리 고대사에 관심을 가지고 과연 우리의 옛날의 역사가, 우리의 옛날 역사의 이야기가 그 외연이 어디까지 넓어질 거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단군신화 해석 다 나와서 복습이니까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환흥부적이 내려왔다. 뭘 말한다고요?
천손 사상, 선민 사상이 담겨 있다. 우리의 단군 신화를 해석해 보건대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이거야. 이것이 뭐라고요?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어지는, 알겠죠? 고조선의 건국 과정이라는 실제 있는 뭐야? 히스토리입니다. 그래 안 그래? 역사가 이쪽으로 이렇게 뭐야? 반영되었다. 또는 뭐라고? 묘사되었다. 꾸며졌다. 그죠? 꾸며져서 뭐가 됐다? 신화가 됐다. 알겠어요? 그래서 역시 청동기 문화의 바탕을 두고 족장들이 말이에요. 세력을 강화시키면서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돼가는 과정이 이렇게 반영돼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풍백우사 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백우사 운사는 비신, 바람신, 구름신, 결국 뭐냐? 농경과 관련된 농사를 주관하는, 기후를 주관하는 이런 신들을 강조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농업이 중시되는 그런 사회였다. 이제 신석시대에, 알겠어요? 농경이 처음 시작된 그런 단계를 지나서 이제 농경이 본격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홍인간의 이념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이거보다는 이제 새로운 질서, 인간 중심의 질서, 알겠죠? 인간 위주의 문명이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환원과 응려의 결합은 뭐냐? 환원과 응려의 결합은 선진부족, 우리 이거 뭐라고 그랬죠? 만주지방에서 내려온 뭐라고? 청동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 집단이구나. 토착민은 뭐라고 그랬죠? 곰이나 호랑이를 숭배하는 토템을 믿고 있었던 뭐라고요? 신석기인들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내리기를, 오늘날 우리의 혈통은, 오늘날 우리의 주된 핏줄은 어떻게?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 민족의 주류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군 한 사람을 왜 단군 왕검이라고 하느냐? 제사를 의미하는, 제사장을 의미하는 단군, 정치적 군장을 의미하는 왕검,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제사와 정치가 일치되는, 당시 고조선이 건국되던 당시의 사회 모습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팔초법 내용도 소상히 봤죠.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 다음에 남을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배상한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이렇게 해서 도둑질한 자 배상한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뭐라고요? 당시 사유재산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고,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만큼 뭘 중시했다고 그랬어요? 생명, 즉 노동력을 중시했다라고 했습니다. 노비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군요. 노비의 발생. 그래 안 그래? 형벌에 의해서 노비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50만을 물었다라고 했는데, 이 50만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50만 전인지 뭔지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화폐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까지 하는데 너무 확대해서 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9년 이후의 변화 했었죠. 고조선의 법이 8조법만 있었는데 8개 조항이 한나라 놈들이 들어와서 한 사군을 설치한 이후에는 법 조항이 몇 개로 늘었다? 60여 개조로 늘었다. 법 조항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얘기는 뭐야? 사회가 복잡단단해졌다. 그래서 많은 규제법이 필요했다. 또 하나는 뭐냐? 우리 민족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 떼놈들을 몰아내야 돼 하면서 말이야. 우리 민족이 중국 한족한테 저항하다 보니까 우리 저항 세력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엄격한 규제법이, 율령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법조항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알겠죠? 이 법조항이 8개에서 60개로 늘었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두실 것. 외울 필요 있나 없나?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야. 알겠죠? 그래서 굳이 외우려고 마구마구 노력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 복습을 봤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들어갈 단어는 여러 나라의 성장입니다. 역시 우리가 선사문화 국가 형성 가운데 그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그 고조선이 망한 이후에 세워진 여러 나라라는 이 관점을 이해해야 돼요. 다시 정리합니다. 고조선이 몇 단계의 단계를 밟았다? 그래서 단군조선, 그 다음에 누구조선? 기자조선, 그리고 위만조선. 그 위만조선이 한 무지한테 망하고 고조선이 있던 그 자리에 뭐가 세워졌다고? 한 사군이 세워졌었는데 이 한 사군은 금방 우리 민족의 저항에 의해서 쫓겨나게 된다. 그리고 한 사군을 몰아낸 그 자리에 우리 민족이 단결해서 서로 여러 부족가들이 서로 연맹해서 연맹 왕국이 세워지더라. 이 초창기적인 여러 나라들을 뭐라고? 초기 여러 나라 또는 연맹 왕국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국가 발전 단계상 아직 연맹 왕국에 이르지 못한 두 나라가 있었으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 누구다? 동해, 또 하나는 뭐다? 옥저. 동해와 옥저는 이 시대에 다른 나라들과 부여, 고구려, 또 사만 이런 나라들과 함께 있었지만 국가 발전 단계상 얘들은 아직도 군장국가 단계에 머물고 있었다.
여러 군장과들이 서로 연맹해서 연맹체를 이룬 연맹왕국 단계로는 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 교재로는 29쪽이죠. 여러 나라의 성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나라 성장 그림을 좀 보겠는데요. 그림은 32쪽으로 가보십시오. 그럼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설명한 그림이 보다 자세하게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32쪽을 딱 펴놓고 함께 보도록 합시다. 알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 교과서를 통해서 또 차근차근 정리를 할 테니까 지금 설명한 내용들을 잘 듣고 이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머릿속에 이 표가 입력돼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할 일은 뭐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표가 그림으로 제대로 입력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포터즈 역할을 하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그림을 잘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여러분과 함께 이제 여러 나라의 가닥을 잡아야 돼. 자, 우선 기원전 몇 년에 108년에 고조선이 멸망했다고 했습니다. 고조선이 멸망했죠. 그 고조선이 그냥 망했을까요? 그냥 망하지 않았어요. 고조선이 멸망하기 이전부터 수많은 이주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이주민들이 고조선의 이주민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원래 남쪽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지인이 있다고 그랬죠. 지인의 토착 세력과 고조선 이주민들이 서로 손잡아. 그래서 자, 이거 봐요. 지금의 대전 그리고 충청도 대전과 전라북도 익산 이 지방에 뭘 세웠냐? 마한을 세웠어요. 마한. 알겠어요? 마한. 그다음에 또 어디에? 대구 경주 지방에 진안을 세웠죠. 진안. 알겠어요? 그리고 저 밑에 이제 김해 또 뭐 부산 마산 이런 지역이죠. 이 지역에 김해 마산 이 지역에 변화를 세웁니다. 변환. 자, 그래서 이렇게 마한, 진안, 변환 이 삼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삼한이라고 하는 초기 여러 나라들은 어땠다고요? 아, 진의 토착 세력과 누가 고조선의 이주민이 서로 손을 잡고 세운 초기 여러 나라들이구나 라고 알아두시고, 그럼 뭐냐? 고조선이 망하고 누가 왔다고요? 여기 한 사군이 세워졌는데 한 사군과 우리 민족이 충돌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조선 주민들이 충돌하는 이런 과정에서 옛 고조선 주민들이 단결할 거 아니야? 그런 과정에서 뭐가요? 부여, 그죠? 그리고 고구려, 또 부여와 고구려와 같은 계통이라고 볼 수 있는 동해, 옥저 이런 나라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부여가 제일 먼저 세워지고, 부여에서 누가 갈라져 나와? 그렇죠.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게 고구려죠. 고주몽이 부여를 탈출해서 고구려를 세우지 않았어요? 부여. 자, 그리고 동해와 옥저가 있었습니다. 동해와 옥저. 그래서 옛 고조선 땅에는 부여, 고구려, 동해, 옥저가 있었고, 그죠? 한반도 이남에는 고조선이 망하기 이전부터 남쪽으로 내려왔던 고조선의 유의민들과 진의 토착 세력이 손을 잡고 마한, 진안, 변환을 세웠다. 알겠어요? 마한은 뭐냐? 54개 작은 나라들로 이루어졌습니다. 54개 소국. 그래서 이 소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알겠어요? 군장국가들 54개 군장국가들이 모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야, 우리가 그것을 말이야 지금에 와서 나라의 규모를 갖췄다고 할 수 있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대 그리스라는 나라를 보면 어때요? 천여 개의 폴리스로 구성됐다고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근데 그리스가 천여 개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폴리스가 바로 뭐야? 도시국가입니다. 유명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테네라든지 또는 스파르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시국가 하나죠.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아테네나 스파르타를 하나의 국가로 보듯이 그런 종류의 그러니까 그리스는 섬이 많고 산이 많은 지역이라 산과 산 사이의 분지마다 또는 섬마다 도시국가가 하나씩 있었다. 이렇게 봐. 그래서 뭐야? 천여 개의 도시국가가 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도 이미 삼한 시절에 철기 문화의 바탕을 두고 우리도 이미 군장국가들이 세워졌었는데 마한 같은 경우 54개 소국이 뭉쳐서 이루어진 군장국가다. 연맹왕국이다. 알겠어요? 진안은 12개 소국입니다. 그죠? 변환도 12개 소국이죠. 12개 소국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뭉쳐 있었어요.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부여는 5개 부족이 연맹한 연맹국가입니다. 알겠어요? 고구려,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고구려도 똑같습니다. 부여를 그대로 모방해서 5부족 연맹 왕국으로 출발. 이와 같이
부여, 고구려, 마한, 진안, 변한 이런 나라들은 작은 소국들이 뭉쳐서 이루어진 그래서 이 단계의 이런 여러 나라 단계의 이런 단계의 국가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작은 군자국가들이 여러 개가 뭉쳐서 연맹해서 연맹왕국을 세웠다라고 말하죠. 그죠? 그래서 부여는 오부족 연맹체, 고구려는 오부족 연맹체. 그러나 동해와 옥저는 단순한 뭐야? 군장국가였어요. 알겠어요? 아직도 성장이 좀 늦어. 알겠죠? 그래서 하나의 군장국가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점을 특별히 주의해야 돼요. 왜 이들만 굳이 군장국가냐? 왜 이들만 굳이 군장국가냐? 이들은 철기 문화의 수용이 지체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회학에서 문화 지체 현상 이렇게 얘기하죠. 새로운 문화가 들어와야 사회의 발전 단계가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될 텐데 한반도 가장 동쪽 해변가에 있었던 동해와 옥저는 중국으로 건너왔던 철기 문화가 도달하기 가장 어려워요. 그래 안 그래? 아주 험난한 지형, 거리상으로 멉니다. 그래서 굳이 옥저와 동해가 있던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봤을 때 여기가 바로 뭐야? 여기가 함흥평야 일대가 옥저죠.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옥저. 그리고 여기 쏙 들어간 부분 여기가 바로 뭡니까? 예, 동해입니다. 동해. 그래서 옥저와 동해 이 두 지역을 보면은 중국으로부터 철기 문화가 건너오기에 바다로 오든 육지로 오든 가장 어려운 지역이었다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철기 문화의 수용이 늦어짐에 따라서 국가의 발전 단계가 군장국가 다음 단계인 연맹왕국으로 이르지 못하고 아직도 다른 곳은 전부 다 연맹왕국인데 동해와 옥저 지역만 군장국가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다. 알겠죠? 다시 지도를 그려본 김에 봅시다. 이 만주 북부 지방에 여기에 뭐요? 여기에 부여가 있었고요. 부여에서 갈라져 나와서 어디요? 이쪽에 고구려가 세워지고 고구려. 그죠? 고구려가 여기에 세워지고 자, 그 다음에 옥저와 동해가 위치한 지역 밑으로 내려가면 대전 익선 지방에 여기가 마한입니다. 여기가 마한. 그 다음에 이쪽이 진안이겠죠. 그 아래에 마산, 김해 이쪽이 바로 변안입니다. 변안. 그래서 변안 이렇게 마한, 진안, 변안을 묶어서 뭐라고? 삼한이라고 하더라도 직격편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 하나하나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리상의 위치를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같이 화면을 좀 보세요. 거기에 이제 부여 지도 위치가 나왔죠. 부여. 그래서 부여를 다른 말로 이렇게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송화강 유역 이렇게 나오면 이거 부여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요. 알겠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부여는 뭐라고? 부여는 송화강 유역이다. 알겠죠? 부여는 만주의 대륙 가운데 백두산 북쪽에 있는 부여 이 지방은 다른 말로 뭐라고? 송화강 유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이제 고구려는 뭐냐? 고구려는 위치가 동가강 유역 이랬는데 고구려는 이쪽으로 더 내려와요. 그래서 험준한 산악지대로 옵니다. 알겠어요? 자, 이 고구려를 표현할 때 산이 높아. 알겠어요? 골이 깊어. 이런 말이 잘 나와요. 산이 높고 골이 깊어서 고구려 사람들은 험준한 산악지방에 살았다. 이게 고구려 특징이야. 고구려의 거의 모든 문화가 이런 지리적인 특징 때문에 나옵니다. 알겠어요? 지리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고구려 사람들 어때? 먹고 살기 좋아, 싫어? 어려워요. 먹고 살기가 좋아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농사도 안 됩니다.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결국 뭡니까? 생존 수단이 남의 거 뺏어 먹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 무슨 문화가? 약탈 문화가 발달. 약탈 경제.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고구려의 아주 밥이 됐던 나라가 누구예요? 옥저와 동해입니다. 이 옥저는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또 이게 우리 한반도 동쪽에 유일하게 넓은 평야가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 함흥평야입니다. 이 옥저가 함흥평야를 띄웠기 때문에 오곡이 풍성하고 해산물이 풍부하고, 알겠어요? 이 풍성한 곡식과 해산물을 누구한테 뺏겨? 고구려한테 갖다 바칩니다. 용맹한 고구려 사람들이 와서 옥저한테 맨날 받아갔어요. 그래서 고구려는 뭐냐? 고구려는 말이야, 빼앗아간, 약탈해간 물건을 쌓아둔 창고. 그래서 창고가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라는 점.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고구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니까 잘 알아두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부여는 송화강 일대에 있었고, 고구려는 동가강 유역에, 알겠죠? 동가강 유역에 산이 높고 골이 깊어서 험준한 산악지방에 위치했었다. 생존 방법이 뭐라고? 약탈경제였다. 고구려의 약탈경제를 반영하는 게 뭐냐? 바로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약탈을 하려다 보면 여자만 있으면 어때? 약탈하기 힘듭니다. 여자도 용맹한 사람들 많지만은 그래도 남자만큼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집은 딸밖에 없어요. 안 되겠어. 그러면 사이놈 틈실한 놈 하나 데려다가 우리 가업을 있게 해야지. 쌈자르는 사이 하나 골라봐.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를 데려와서 예, 결혼을 시켜가지고 사이가 따로 자기 집에 살 수 있는 장인 장모 집에 살 수 있도록 알았어요? 집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요. 여자 집을 장가라고 그래. 장가의 아버지를 뭐라고? 장인. 장가의 어머니를 뭐라고? 장모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장가를 가가지고 그 장가에 가서 사이 집을 서옥이라고 합니다. 서옥을 짓고 살았어요. 알겠어요? 서옥을 짓고 살았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런 서옥제, 결혼 풍습도 서옥제, 뒤에 나오겠지만 서옥제가 있었죠? 그죠? 자, 그런데 다시도 돌아가 볼까요? 부여는 예, 송화강 일대에 있었는데 넓은 평야지대입니다. 자, 넓은 평야지대에 위치해 있었다. 평야가 있다는 얘기는 농사가 가능했다는 얘기야.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리적으로는 평야가 넓어서 예, 밀농사, 콩이라든지 알겠죠? 이미 콩이나 보리나 이런 것들은 청동시 때부터 재배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일부는 벼농사도 했다고 합니다. 만주지방에서.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날씨가 추워. 벼농사가 될 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벼농사의 벼의 특징을 보자면 벼는 고온 다습한 비가 많이 오고 그 온도가 높은 알겠어요? 남부지방에서 벼농사가 잘 되는데 이 부여는 말이에요. 평야가 넓긴 넓은데 너무 추워. 추워도 너무 추워. 그래서 벼농사가 안 돼. 그래서 농사는 뭐라고? 보리라든지 콩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렇게 반만 농사를 짓고 나머지는 그 넓은 평야에 있는 잡초를 누구를 시켜서? 짐승들을 시켜서 뜯어먹게 만들었다. 이게 뭐야? 아, 이게 바로 목축이구나. 그죠? 그래서 반만 농사, 반은 목축. 그래서 이거 줄여서 뭐라고? 반농, 반목. 이해해야 될까? 외워야 될까? 예, 이해하면 됩니다.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부여의 거의 모든 특징은 목축에서 많이 나옵니다. 농사만 지을 수 없으니까 평야는 넓은데 어떻게 해야 돼? 목축을 해야 되겠구나. 이 목축과 관련된 것들이 부여에 다 있어요. 그래서 부여는 오부적 연맹체잖아요. 이 오부적 연맹체의 이름도 마가, 저가, 구가, 우가, 구가. 알겠어요? 마가, 저가, 우가, 구가, 그리고 왕. 이렇게 오부적 연맹체입니다. 다시 말, 맞자, 소, 우자, 개, 구자. 그죠? 또 뭐야? 돼지, 젖자. 젖팔결 때 젖자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제까지 해서 오부적 연맹체다. 목축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가축의 이름을 부족명으로 삼았을까요? 알겠죠? 이렇게 부여는 반농, 반목 경제였다. 알겠죠? 특산물을 보더라도 말이라든지 또는 모피라든지 이렇게 목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바로 나옵니다. 잠깐 그 다음으로 먼저 좀 가볼까? 자, 이거 보십시오. 자, 부여는 말이에요. 영고라는 제천대회가 있었는데 이 영고는 여러분 시험에 나올 때 영고 이렇게 달랑 나오지 않고 또는 뭐라고 표현되느냐? 은나라 달력으로 정월에 성대한 제천대회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은나라 달력으로 정월달이 지금 몇 월이냐? 음력이겠죠. 음력 12월이니까 한참 추울 때야. 왜 다른 나라는 전부 다 고구려 동맹 10월, 알겠어요? 동해 무천 10월, 사만 계전날 전부 다 계절제 10월 전부 다 10월 달에 하늘에 대한 제천 행사를 했는데 왜 부여만 유독 12월 달에 했을까? 아, 얘네들은 뭘 많이 했구나? 수렵과 목축을 많이 했구나. 되게 얘네들이 말이야 가을에 행해진 뭐예요? 추수감사적 성격. 가을 추자잖아. 가을에 걷어들여서 이걸 감사히 여긴다라는. 그러니까 가을에 10월에 추수감사제를 열었는데 알겠어요? 추수감사제를 열었는데 얘네들은 뭐야? 얘네들은 사육제예요. 동물 사육제. 알겠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가축 다 잡아들이고 눈이 펄펄 오는 겨울에 다 이제 고기 말리고 그 털을 벗겨서 말리고 알겠죠? 그리고 페스티벌을 하게 됐다. 알겠어요? 다르죠? 부여는 12월 달에 영고라는 제천대회를 열었다. 부여도 잘 묻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순장이라는 풍습이 권력자가 죽으면 권력자를 모시던 노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함께 묻는 것을 순장 그랬죠. 이게 이제 풍습이 원래 사람 생명을 없애는 거니까 안 좋은 거니까 빨리 없어집니다. 오래까지 지속되지는 않았어요. 우제전법 이것도 보세요. 소 발굽을 보고 점을 친다. 이게 발굽 제자야. 구제야 걸 때 그 제자가 발굽 제자입니다. 구제에 걸린 놈들은 전부 다 발굽이 있는 짐승들만 구제에 걸려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제전법은 소 발굽을 보고 점을 치는 법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일책시비법. 이건 뭐냐? 일책시비법은 물건을 훔쳐가면 걸리면 말이에요.
12배로 배상해 주는 거야. 12배 배상법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어때?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2배 배상법도 부여와 고구려에만 있었습니다. 고구려에도 12배 배상법이 있었고 형사취수 이것도 고구려가 다시 봐봐. 우제전법이라든지 형사취수라든지 영고라든지 알겠어요? 또 반농 반목 또는 뭐 오부적 연맹체 이름이 마가자가 국가 우가였다라는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부여가 목축국가였음을 반영해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랍니다. 그죠? 그러나 나중에 5세기가 되면은 부여는 고구려에 병합되고 말게 되더라. 알겠죠? 부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고구려를 봅니다. 고구려는 동가강 일대에 산이 높고 골이 깊어서 지세가 험하다라고 했죠? 오부적 연맹국가였고 그렇습니다. 약탈 경제를 반영해 주는 게 부경이라는 창구가 있었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고구려는 또 뭐야? 동맹. 그죠? 고구려는 동맹. 고구려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대를 열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릴 사이즈의 서옥제 이런 것도 뭐예요? 이런 것도 고구려가 약탈 경제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약탈 경제랑 관련된 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부경이라는 창구와 함께 이렇게 대릴 사이즈 제도도 약탈 경제와 관련되더라. 고구려는 그 맥궁이라고 활을 아주 잘 쐈습니다. 활을 잘 쏘는 것도 약탈 경제와 관련돼서 싸우지 못하는 자 먹지 말아라 이런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싸움을 중시하고 용맹한 고구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구려는 고대 중앙집권국가 고구려로 발전해 가더라. 알겠죠? 이 북쪽에 있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를 다 합쳐서 고구려가 고대국가 고구려로 성장해 가죠. 그 다음에 옥저와 동해는 애시당초 고구려의 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애시당초 고구려의 밥이었고요. 자, 함경도 해안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함흥평야 일대. 그죠? 동해는 강원도 북부, 강원도와 함경도 사이에 동해가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원산 부근이죠, 원산. 그래서 강원도 북부에 있었고, 둘 다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연맹왕국이었는데, 옥저하고 동해만 군장국가 단계에 있었다. 이유가 뭐냐? 무슨 이유 때문에? 지리적인 요인 때문이다. 어떤 지리적 요인 때문에?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지리상으로 험준한 또는 거리상으로 너무 먼, 알겠죠?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철기가 도달하기 늦었다. 문화 지체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 특징은, 옥저의 특징, 소금과 해산물, 이거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소금과 해산물이 많았다 그러면은 옥저라는 점 꼭 잊지 마세요. 어떤 나라의 특징을 찾을 때. 그 다음에 동해는 농경과 함께 단궁, 과하마, 반어피, 반어는 바다 표본 껍질을 말하고요. 과하마는 쪼락말입니다. 단궁은 활이죠, 활. 이렇게 해서 역시 동해도 고구려한테 맨날 조공을 바치고 말았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옥저와 동해의 제천대. 옥저는 제천대가 기록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동해는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대가 있었고 호랑이를 섬겼다고 그래요. 호랑이 신. 자, 옥저의 결혼 풍습은 민며느리제. 이 민며느리제라고 하지 않고 일종의 매매혼이라고도 합니다. 어렸을 적에 신부를 돈 주고 사와. 그래서 기르면서 그냥 밥만 먹이느냐? 아니야. 일 시켜. 설거지해라, 김매라. 알겠어요? 이렇게 일종의 농경이 발달했던 옥저에서, 알겠죠?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돈 주고 신부를 사다가 어른이 될 때까지, 다 자랄 때까지 집에서 기르면서 일도 부려먹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옥저 결혼 풍습은 민며느리제고, 옥저 혼인 풍습은 옥저 매장 풍습은 골장제입니다. 골장제. 알겠어요? 그래서 가족 공동묘제라고도 하죠. 가족 공동묘제입니다. 한꺼번에 공동묘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묻어 뼈가 썩으면 그러니까 일단 시체를 가매장했다가 살이 썩고 뼈만 나오면 뼈를 추려서 가족이 함께 묻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요즘도 이제 낙골당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그런 낙골당의 원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동해 같은 경우는 책화가 있죠. 책화. 자, 책화는 뭐냐? 특히 책화와 조계원 이 두 가지는 동해가, 알겠어요? 동해가 그 일종의 군장국가의 옛날 시족 중심의 시족사회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옛날 시족사회 때 서로 다른 시족하고만 결혼했다고 그랬죠. 혼인풍습, 조계혼, 그래 안 그래? 시족사회 전통이 남아있는 거고, 책화도 뭐예요? 옛날 부족마다, 시족마다 자기 시족이, 자기 부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남의 시족이 살고 있는 지역을 침범해 가면 곡식이나 말이나 소로 배상해주는, 야 임마 너 왜 나무 영토에 침범해 왔어? 너 책임져! 이렇게 해서 책임을 지어서 화를 묻는, 뭐라고? 책화라고 하더라. 역시 이제 고구려의 밥이 돼서 고구려는 통합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만으로 가봅시다. 사만은 한강 이남의 지리적인 위치, 대전 익산지방의 만, 그 다음에 대구 경기지방의 진안, 그리고 한반도 동남쪽에 변환이 있었다. 오케이? 연매항구로 하고 있었고, 마한 54개국, 진안 12개국, 변환 12개국이었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 보세요. 특히 사만 가운데 철 생산이 많았던 것이 바로 변환이랍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변환에서 철이 많이 생산됐고요. 벼농사가 발달했다. 아까 뭐라고?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벼농사가 발달했다고 그랬죠? 특히 사만에서는 이 벼농사를 하기 위해서 뭘 많이 만들었어? 저수지를 많이 축조하고, 특히 많은 저수지를 축조하다 보면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이 많은 노동력을 지휘하고 다스리고 일을 시켜서 생산에 종사하게 만들려면 강한 권력자 그러니까 그 왕의 지위가 상당히 강했죠. 권력자의 지위가 상당히 강했겠죠. 이런 강한 권력자가 전제되어야 대규모 토목공사가 가능해져요. 특히 철을 매개로해서 변환 같은 경우는 일본과 교역이 많았다라는 사실도 잘 알아두십시오. 그죠? 사만은 벼농사가 성했기 때문에 파종기에 한번 5월 달에 수린날입니다. 다시 벼 수확기에 그죠? 10월 달에 계절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제천대회를 열었다. 알겠나요? 천군이 다스리는 제사와 정치가 분리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소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다. 알겠어요? 이것은 제사장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그 제사장 이름을 뭐라고? 천군이라고 하더라. 잠깐. 그러면 제사장 권한이 강화된 걸까요? 약화된 걸까요? 약화된 겁니다. 옛날 당구단권 같은 경우는 어때? 고조선의 지배자로서 단군이면서 왕검님이신,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 군장까지 겸했잖아. 근데 이제 뭐야? 야, 넌 제사 지내. 나라 다스리거나 저수지 닦거나 이런 일은 내가 할게. 이렇게 정치적 분장 세력이 강화됨으로써 제사장 세력은 점차 약화돼 가지고, 알겠어요? 명동성당 안에서 나오지 말고 거기서 미사나 올리세요. 이렇게, 알겠어요? 특수한 지역으로 활동 범위가 좁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세력이 찌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재정 분리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한, 진안, 변환이 결국 나중에 마한은 고골에서 내려온 누가? 온조와 비류가 결국은 마한 땅을 먹고 백제를 세우고, 그죠? 그 다음에 마한 땅을 빌려서 백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진안에 사로 육촌이 신라로 발전하고, 이게 이제 고대국과 백제, 고대국과 신라, 그리고 고대국과 고구려까지 합쳐서 이 세 나라가 삼국시대로 갑니다. 맨 밑에 가야는 가야 연맹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게 부정당하고 있어요. 가야에도 굉장히 왕권이 강했다. 고대국가로 성장한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러니까 삼국시대라고 하지 말자. 사국시대라고 하자. 다국시대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아주 논란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알겠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여러 나라의 성장 과정을 쫙 살펴봤더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나라 성장 가운데 부여의 특징은 뭐냐? 왕권이 미약했었다. 왕권이 미약했어요. 특히 전쟁에 지거나 흉년이 들거나 그러면 너 재수없는 새끼가 왕해서 그래. 너 잘라. 해가지고 신하들이, 여러 부족장들이 단합해서 왕을 바꿔치겠답니다. 왕권이 약하죠? 오부족 연맹국가였고 선비족의 침략을 받은, 이런 말들 좀 잘 알아두십시오. 부여는 3세기 말에 선비로부터 모용시라고도 얘기합니다. 모용시의 침략을 받았다. 그죠? 5세기 말에 고구려한테 복속당하고 말더라. 됐어요? 자, 고구려는 오부족 연맹체인데, 자, 요동까지 진출. 요서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것. 알겠어요? 옥조를 복속하고, 형법이 엄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형제도가 있었다. 전쟁에 지거나, 그죠? 패전자는 사형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고구려가 약탈 경제나 전쟁을 중시했는지, 알겠어요? 사만 같은 경우는 뭐냐? 제사, 정치가 분리된 사회였다.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다고? 천군이라든지, 천군이 거주하는 지역 뭐라고? 소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죠? 대형 수리시설, 이거 뭐야? 이거 저수지죠, 저수지. 아주 유명한 김제, 벽골지, 의림지, 대제지, 수성지 이런 것들이 사만시대부터 있었던 그 유명한 그 저수지입니다. 그 중에 이제 김제에 있는 김제 벽골제가 아주 유명하죠. 이 김제 벽골제가 어마어마하게 큰 저수지였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땐 지금 우리가 가보면 별거 아니지만, 그래서 이걸 호수처럼 봤어, 호수. 그래서 이 김제 벽골제를 기점으로 해서 그 벽골제, 김제 벽골제 남쪽을 호수 남쪽이라고 해서 뭐라고? 호남이라고 한 거야. 김제 벽골제 서쪽을, 충청도 지역을 호서 지방으로 한 겁니다. 알았어요?
사람들이 호남, 호서를 구분을 못하는데 그 호남과 호서를 구분하는 호수 호자를 쓰잖아. 그 호수 역할을 한 게 뭐냐? 거기에 자연호가 없어요. 그 자연호가 아니고 인공어인 벽골제를 의미한다. 알겠죠? 그렇게 유명한 벽골제입니다. 철이 많이 생산됐다. 변환이라고 그랬죠? 일본 낭난과 철을 매개로 해서 교역을 했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쫙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좀 보실까요? 교재를 보시면은 여러 나라의 성장 29쪽이 나와 있죠. 부여 줄만 그으세요. 만주 송화강 유역, 그죠? 예, 길림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했다. 농경과 목축을 중시했다라는 점, 목축. 여러분, 목축을 보여주는 특산물이 뭐가 있다고? 말이나 모피가 있었다. 됐죠? 그 다음에 정치,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하고 중국과 외교적으로 교역했었다. 선비족, 그죠? 북으로 선비족, 남으로 고구려의 위협을 받았다. 아까 3세기 말 누구의 침략을 받았다고? 선비족의 침략을 받았다. 여러분, 이제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특히 이렇게 그 한국사 능력 시험 1급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상급에도 종종 나올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선비족의 침입으로 쇠퇴했다. 누구라고? 3세기 말 그럼 부여예요. 그러다가 5세기에 고구려한테 완전히 편입됐다. 오부족 연맹체, 사출도, 마가저가 구가우가 가축의 이름을 딴 족장들이 다스리는 지역을 사출도라고 했죠. 나가서 다스려라. 왕이 다스리는 지역, 중앙은 내가 다스릴게. 이렇게 왕 아닌 자들이 다스리는 지역을 사출도라고 했고 가축의 이름을 붙였다. 왜? 목축국가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왕권이 미약해서 줄 그세요. 수해나 한해를 입어서 곡식이 익지 않거나 전쟁에서 패전하면 왕 너 때문이야라고 왕을 잘랐습니다. 왕을 배출한 부족은 궁궐이나 성책이나 감옥이나 창고 등 남다른 시설이 있었겠죠. 왕을 배출한 지역인데 그래 안 그래? 경상도 가보세요. 우리나라 왕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배출했잖아. 그래 안 그래? 계속 왕들이 나옵니다. 대통령들이 박근혜까지.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도는 빚가번쩍합니다. 엄청나게 사람도 많아요. 사람 많으니까 경상도에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투표하면 경상도 출신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맨날 높아. 호남 지방 어때? 살기 힘듭니다. 호남에 있으면 농사 짓고 살기 힘들어. 다 망해가지고 전부 다 어디로 가? 부산으로 가든지 울산 공단으로 가든지 창원 마산으로 가든지 해가지고 경상도랑 가서 동화돼가지고 그쪽 대통령 안 찍어줄 수 없어. 분위기 때문에. 아니면 서울로 올라오나. 이래서 말이야. 구조적으로 이제 계속 왕은 어디서? 경상도에서 나올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여기로 보자면 어때? 여기로 보자면 왕을 배출한 부족은 부여 같은 경우 궁궐, 성책, 감옥, 창고 이런 시설이 좋았다. 경상도도 공장도 많고 알겠죠? 도로 시설도 잘 돼 있고 아주 차이가 많았습니다. 알겠어요? 영호남 간의 지역 그 수준차가 문화 발전 수준차가 굉장히 컸었죠. 요즘 이제 많이 그나마 균형 발전하지만 아직도 호남 사람들이 영남 사람들에 비해서 갖고 있는 그런 차별 대우에 대한 그런 느낌은 아마 잘 알지 못할 거예요. 영남 사람들은. 그 다음에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들을 껴묵거려 함께 묻는 이거 뭐라고 그랬죠? 순장 그랬죠. 순장 풍습이 있었다. 부여입니다. 부여. 사회적으로 부여 법률은 고조선의 법률과 비슷했었고 일책 12법, 12배 배상법 그랬죠. 12배 배상법은 부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 백제에서도 2배 배상이 나옵니다. 많이 완화되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고구려하고 부여는 12배 배상법, 나중에 백제에서는 이게 완화돼서 2배 배상법으로 바뀐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엄격한 가부장적 사회였다. 그렇습니다. 줄 그세요. 가늠한 자와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 그래요. 질투한다고 사형이야 부인. 알겠어요? 그래서 부여라는 거 부여. 그 다음에 영고 12월 달이라고 그랬죠. 제천대 수렵사회의 전통 또는 목축사회의 전통 이것도 알아두시고 소를 죽여서 그 굽으로 기륭을 판단했다. 우제전법. 부여와 관련된 것들 알겠죠? 부여는 나중에 고구려와 백제의 뿌리다. 건국신화도 같은 원형의 바탕을 두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여는 고구려나 백제의 뿌리입니다.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고주몽이 소선호하고 결혼해서 어떻게 했어요? 고구려를 세우고 그 고구려에서 소선호 미리 그 낳아놓은 두 왕자가 있죠. 비류와 온조. 이 비류와 온조를 데리고 소선호가 두 아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세운 게 백제입니다. 왜냐하면 고구려 고주몽우 먼저 부인인 A씨한테서 누가 찾아왔어요? 유리왕이 찾아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전실 부인 소생이 태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핍박받지 않으려고 소선호와 두 명의 비류와 온조가 내려와서 백제를 세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성백제가 세워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 백제도 뿌리가 어디에 있다? 부여에 있다. 나중에 6세기 성왕 때 지금의 그 부여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그 당시는 사비성이었는데 나라의 이름을 그 당시 남부여라고 했죠. 백제에서 남부여로 바꿨죠. 이렇게
부여라는 이름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뿌리가 부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강조. 고구려나 백제의 원조가 어디다? 부여다. 부여는 고구려와 백제의 고향 나라다. 그래서 항상 부여와 관련을 맺고 있다. 전설이라든지 설화라든지 풍습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비슷한 면이 많이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고구려 다 했습니다. 동가강 유역 졸본 지방에 그 옆에 나온 말 큰 산과 깊은 계곡이 나오면 무조건 고구려야. 알겠어요? 사료가 많이 나오는데 사료에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그죠? 한서 지리지에 미안합니다. 한서 지리지에 미안해.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초기 여러 나라들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큰 산과 깊은 계곡 그러면 고구려죠. 산업, 양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왜 양식이 부족하다고? 지리적인 요인 때문에 높은 산, 깊은 계곡. 그래서 고구려는 항상 평야지대로 진출하려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항상 고구려는 식량을 얻기 위해서 넓은 땅, 큰 강이 있는 평야지대로 진출하는 욕망이 있어요. 결국 그 욕망이 언제 실현돼? 5세기 장수왕 때 어디로 천도? 평양으로 천도. 그죠?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하면 백제는 어디로 쫓겨가요? 한강 유역 기름진 옥토를 버리고 넓은 강을 버리고 어디로? 공주로 쫓겨갑니다. 알겠죠? 이렇게 연쇄 파동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고구려는 정치적으로 국내성 통구지방에서 나중에 어디로? 5세기 장수왕 때에 평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 자,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하고 국내성에서 나중에 평양으로 천도합니다. 아직 평양 천도는 한참 뒤의 일이니까 이는 여러 나라 시절이니까 오부족 연맹을 토대로 발전했었고 요동까지 진출해서 한 9년을 몰아내고 있었다. 알겠어요? 한 9년이 완전히 쫓겨난 것은 313년 미천왕 때 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옥저를 정복하고 왕 밑에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 가짜 붙은 사람 전부 다 부족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밑에 신하들을 뭐라고? 사자, 조이, 선인 등의 관리를 등 이게 시험 문제, 공무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중대 범죄자 제가회의에서 중대 범죄자를 처형했고 사형 중대 범죄자죠. 전쟁의 패전자라든지 반역자라든지 가족은 그 노비로 삼고 그렇죠. 그 다음에 풍속, 서옥제, 동맹, 조상신, 주몽이나 유하 부인을 숭배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 좋습니다. 옥저와 동해는 다 했습니다. 함경도, 강원도 북부 동해안에 위치해 있었고 자, 옥저, 어물과 소금물, 해산물이 풍부했고 그죠. 그 다음에 고구려와 함께 부여적으로 한 관리였으나 민면들이제, 골장제, 풍습을 알아두십시오. 동해는 뭐냐? 당궁, 과마, 반어피, 방직기술 발달 줄거놓으세요. 그리고 제천대회가 10월 달에 있었으며 호랑이 신을 숭배했다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조계온, 책화, 시족사의 흔적이라는 점 선생님이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31쪽에 보시면 철자형과 여자형 집터가 있는데 그죠? 철자형, 여자형, 강원도 강릉이나 또 그 강원도 횡성, 둔내, 그 민사고 있는데 그 부근이죠. 여기에 이제 그 여자형, 철자형 그런 집터 자리가 있으니까 이거 주로 어디 거라고? 주로 동해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만이 나왔어요. 사만. 고조선 남쪽에 진이 있었는데 고조선의 유의민들과 진 토착 세력이 서로 합쳐져서 마한, 진한, 변한을 세웠다.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한 54개국, 진한 12개국, 그 다음에 변한 12개국 이렇게 해서 그 사만이 발전해 나가더라. 넘어갑니다. 재정 분리가 있었고요. 다음 페이지 32쪽에 제사장, 천군, 소도, 산업, 그 다음에 철생산, 그죠? 그리고 초가지붕, 반음집, 귀틀집이 초가지붕 원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두레 조직을 통해서 공동작, 이 두레 조직이 공동체예요. 노동 공동체를 말합니다. 뭡니까? 저수지와 같은 대규모 토목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의 노동력으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온 마을 사람 또는 여러 개의 마을 사람들이 함께 뭉쳐서 공동으로 일하는 그런 두레 조직이 발달했다라는 점 아시겠죠? 제천대회가 2번 있었다라는 점 다시 강조합니다. 32쪽에 있는 그 표를 여러분들이 깡통하게 자기 머릿속에 잘 정리해 놓을 거. 자, 다시 한번 키워드 중심으로 강조합니다. 부여는 목축 국가다. 거의 모든 부여의 특징이나 풍습이 목축에서 나온다. 짐승과 관련된 게 나오면 부여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고구려는 뭐냐? 고구려는 키워드가 높은 산 깊은 고리야. 지리적으로 험준하다. 그래서 무슨 경제? 약탈 경제. 싸움 잘해야 한다. 뺏어온 물건 쌓아두는 창고 뭐가 있다고? 부경. 싸움 잘하려면 사이가 튼튼해야 돼. 대립사이제, 서옥제.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고구려의 약탈 경제를 반영. 그 다음에 옥저와 동해는
군장 국가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문화 발전이 늦어서 그렇다. 왜 늦었느냐? 철기가 전례가 늦게 됐다. 지리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다. 다 아시죠? 특히 동해의 책화와 또 뭐야? 조계원이 이런 시족사의 흔적을 반영해주고 있다. 사마는 한강 이남의 신지견지라고 하는 지배층입니다. 군장입니다. 신지견지가 군장이라면 예, 제사장은 누구였죠? 천군이죠. 천군이 거주하는 지역을 뭐라고? 소도라고 했다. 됐나? 됐어요? 철생산, 변환, 일본과 낭랑과 교역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단골로 잘 나오는데 이 잘 나오는 것들을 분리수거만 하면 답을 맞히는데 분리수거가 안 돼서 맨날 틀리면 되겠나? 안 되겠죠. 해마다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씩 꼭 나오니까 정리를 잘 해두면 마음이 튼튼해집니다. 알겠어요? 안심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대망의 그 고대 국가, 그죠?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합시다.